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트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크고 작은 계획은 세우기 마련이죠. 같은 의미로 미술관들도 을사년 전시 일정을 하나둘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2025년 일정 공개 자리에 아트룸고가 함께했습니다. 어떤 전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월 7일) 화요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을사년 첫 번째 언론 공개회가 개최됐습니다. 2025년에 진행될 전시와 주요 사업 계획이 공개되는 자리였는데요. 서울관의 올해 첫 전시는 4월에 개막하는 롬 뮤익의 개인전이며 8월에는 김창렬 개인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창렬 선생님 전의 경우도 이런 물방울로만 유명하지만 물방울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런 여정과 과정과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은 또 극현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서울관에서 열리게 되고요. 롬뮤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고 이분은 전 세계 어디서 전시를 해도 흥행 불패 무조건 흥행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공개회에서는 김성희 관장도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에 변화가 생깁니다. 운영 체제가 분관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천 운영부가 생기고 또 청주 운영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시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상설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한국 근대미술 또 한국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위주의 상설 전시가 1년 내내 열릴 예정입니다. 상설 전시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은 관람객이 언제고 와도 전시와 함께 교육동에 옮겨서 상설을 위한 한국 미술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짐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여줄 2025년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가족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바다 100층짜리 집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100층짜리 집인데요. 개막을 앞두고 열렸던 리허설 현장에 아트룸고가 다녀왔습니다. 네, 뮤지컬 100층짜리 집 도치가 초대장을 받고 100층짜리 집으로 올라가는 하루 동안 펼쳐지는 판타지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내용으로 제일 중요한 건 책이 그대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연화적인 무대적인 부분에 아주 많이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뮤지컬이 이머시브 뮤지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머시브 뮤지컬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내가 그린 그림이 나타나는 그런 씬들이 포함이 돼서 공연장 안에서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무대와 객석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달팽이가 나와요. 근데 달팽이 장면을 넣은 이유는 달팽이가 느리잖아요. 근데 100층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쉼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달팽이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가? 그랬더니 도치가 그렇다. 급하게 갈 이유가 없다. 천천히 가자라고 해서 천천히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가 좀 힘을 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0층에서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거미들이 만든 엘리베이터. 그래서 그 장면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100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거꾸로 이제 동물들을 만나거든요. 그 장면에 좀 힘을 줬습니다. 저희 공연 중에 세트 회전 무대 2개를 큰 세트를 쓰는데 그 회전 무대를 통해서 각각의 10층짜리의 동물들의 그 곤충들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100층에 올라갔을 때는 거미 왕자를 만나는 장면이어서 동화책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큰 세트를 무대 뒤편으로 숨기고 무대는 광활하게 표현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들이 중점을 뒀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이 공연을 만드는 이유가, 가족 공연을 만드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공연을 보면 좋은 관객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보고 아이들만 넣지 마시고 같이 보시고, 또 이게 동화책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시고 집에 가서 책을 펼쳐서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공연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도 얘기해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서 누구하고 얘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해보시고 부모님들과 아이들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또 층을 채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뮤지컬 100층짜리 집은 오는 3월 3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뮤지컬은 2분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칭타칭 뮤지컬 천재 황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조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2025년 첫 번째 뮤지컬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작품, 저는 이거 언제 소개해 주실지 기다렸거든요. 맞습니다. 2024년 11월에 개막을 했고요. 네. 샤롯데 시어터에서 개막을 한 바로 이 작품, 무려 올해 6월까지 공연을 이어가는 장기 공연을 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뮤지컬 알라딘입니다.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알라딘, 네.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2023년에 국내 제작사와 디즈니가 협약 맺었을 때 그때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뮤지컬에 올라서 막 배우들이 활약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국내 초연이만큼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실제로 또 공연을 보고 왔는데 네. 개막한 지 1개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표를 구하기가 정말 우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알라딘을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라딘이라는 소재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소재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중동 지역의 설화, 전설이 담겨 있는 천일 야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버전에 지니와 마법 램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천일야화라는 작품을 프랑스의 번역가 앙투안 갈랑이라는 번역가가 18세기에 번역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첨가된 이야기가 바로 지니와 요술램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뮤지컬 소재가 되었고, 또 원작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디즈니의 원작을 뮤지컬로 만드는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2011년도부터 개발이 시작해서 시애틀에서 시범 공연을 올려서 초연을 하고 2014년에 비로소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한 뒤에 10년 넘게 브로드웨이에서 장기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공연이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애니메이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익숙한 스토리죠. 우리 맞아요, 동화책으로 한 102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맞아요. 법한. 또 만화동산에서도 정말 많이 우리가 봤던 소재고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심지어 원작의 작곡가죠.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의 작곡가인 앨런 맨켄이 그대로 뮤지컬의 작곡에도 참여를 했고요. 애니메이션의 작사가였던 하워드 시먼과 팀 라이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체드 베글린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작사에 참여를 하면서 뮤지컬에서만 볼 수 있는 넘버, 예를 들어서 자스민의 넘버인 These Palace Waltz, 그래서 그 궁전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부르는 넘버라든지 그리고 A Million Miles Away라고 해서 알라딘과 자스민의 듀엣 넘버를 또 이제 이 체드 베글린이라는 작사가가 뮤지컬에서만 볼 수 있는 넘버로 작사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법한 작품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개봉한 라이브 액션 버전 실사 영화. 네,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어떠셨습니까? 여러 번 봤죠. 아,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음악들, 그러니까 넘버가 뮤지컬에도 쓰이는 건가요? 그대로 쓰입니다. 와.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뮤지컬의 음악도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화제의 작품을 서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만난다는 건 우리 배우들이 공연을 이제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와, 캐스팅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맞습니다. 캐스팅부터 화제가 됐는데 알라딘, 자스민, 그리고 지니 주요 배역에 무려 3명의 배우가 또 캐스팅이 각각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죠. 좀도둑에서 왕자로 성장하는 인물이죠. 바로 알라딘 역할의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이 캐스팅되었고요. 이름만 들어도 의리하네요. 더 의리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네. 지탱하고 있는 배우들이라고 와. 할 수 있잖아요. 이 3명의 배우와 더불어서 바로 이 알라딘이 첫눈에 반하는 인물이죠. 아그라바 왕국의 공주 자스민 역할의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 배우가 또 트리플 캐스팅되었고 와. 또 램프의 요정 지니 지니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재간둥이 역할, 정말 이 알라딘의 상징적인 배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니 역할에 정성화, 정원영 그리고 강홍석 배우가 네. 캐스팅되었습니다. 특히 지니 역할의 정성화 배우 그리고 자스민 역할의 민경아 배우는 2019년에 라이브 액션 버전에서도 더빙 지니와 자스민으로도 참여한 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 버전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그대로 무대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시고 극장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보셨잖아요. 네. 전 아직 뮤지컬 못 봤는데 그 지니 그 파란 몸 분장은 어떻게 하는지. 지니가 파랗게 나오지 않고 정말 모든 그 스파크 진짜 반짝거리는 걸 다 반짝반짝. 바르고 나옵니다. 뭐 수염도 반짝거리고 눈에 섀도우도 반짝거리고 의상이 새파란 색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파란색이라기보다는 의상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블링블링한 파란색이다. 아니, 라고 할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막 지니는 어쨌든 막 이렇게 램프에서 나오는 장면 이런 건 맞아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화면의 프로젝션이라 그러죠. 영상과 그리고 조명과 그리고 음향을 활용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어둠 속 공간에서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서사를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근데 또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다운 깔끔한 서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뮤지컬에 나오는 넘버로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 바로 뮤지컬 알라딘, 다이아몬드 인 더 러프, 흙 속의 다이아몬드가 Friend Like Me, 진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A Whole New World, 자스민과 알라딘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알라딘이라는 인물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물이거든요. 고아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말로 홈프로텍터라고 하죠. 백수입니다. 그리고 좀도둑을 일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자스민이라는 공주를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만 자파라는 마법사의 계략에 빠져서 우연히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뭐가 있었냐? 바로 지니가 숨어있는 마법 램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마법 램프를 문질렀더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니. 지니가 등장을 해서 넌 이제 내가 모실 주인님이다. 우와. 당신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서사가 펼쳐지고 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영화의 장면들도 지나가고 어렸을 때 봤던 네. 동화책의 장면들도 지나가는데 맞습니다. 뮤지컬 천재잖아요, 우리 황조교가. 네. 그 작사 작곡이 완전히 이제 뮤지컬을 위해서 재탄생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이 알라딘의 작사에 숨겨진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그래요? 있거든요. 사실 작사가가 2명입니다.
두 명이 왜 두 명이냐?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부터 이제 작곡가 앨런 맨켄과 같이 작업을 했던 하워드 애쉬먼이라는 인물이 한 명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작사가 팀 라이스가 동시에 이 알라딘의 작사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요. 하워드 애쉬먼이 에이즈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알라딘 작업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팀 라이스가 새롭게 작사가로 영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작사가가 공교롭게도 작사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머. 예를 들어서 하워드 애쉬먼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알라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이 인물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팀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악 속에서 드라마가 전개되는 게 또 뮤지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 점프 어헤드라는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이 물건을 훔치고 쫓기고 이제 쫓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둔 그 넘버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서사를 작사작법으로 표현해둔 게 또 팀 라이스라는 작사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작의 탄생 뒤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또 라이선스 뮤지컬인 만큼 번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알라딘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웨이 코미디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개그나 말장난이 쉴 새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 번역이 정말 잘 됐습니다. 가령 알라딘이 갑자기 램프에서 나타난 지니를 보고 너 어디서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지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잠실역 3번 출구에서 왔어.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개그잖아요. 왜냐하면 잠실역 3번 출구에 샤롯테 시어터가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니가 소원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가령 피라미드 분양권,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들으면 너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소원으로 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빵빵 터지는 모습을 또 객석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코미디 맞네요. 맞습니다. 뮤지컬이니만큼 넘버도 중요합니다. 뭐 네. 어떤 넘버들이 인기가 많나요? 맞습니다. 실제 앨런 맨켄이 작곡을 했을 때 모티브로 삼았던 시대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194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빅밴드 재즈 음악인데요. 사실 이 음악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신납니다. 그렇죠. 코미디잖아요. 신나요. 들썩들썩하고 진짜 춤추고 싶을 정도로 브라스가 빠밤빰 이런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맞아요. 흥을 돋구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춤도 추고 싶어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앨런 맨켄이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야 이제 알라딘의 음악이 너무 익숙하지만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가령 이막의 A Whole New World라는 정말 잘 알려진 넘버가 있잖아요. 이 A Whole New World의 메인 선율과 모티브를 처음부터 흘립니다. 공연의 초반부터 흘려서 이 A Whole New World가 이막에 나왔을 때 이거 내가 아까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인데 하고 순식간에 그 넘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 앨런 맨켄이라는 작곡가가 정말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복습을 해야 오래 남잖아요. 아하. 그것처럼 공연이 끝나고도 이게 휘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익숙한 넘버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어서 굳이 알라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예습해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실사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곡 중에 하나가 더 스피치리스예요. 딸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곡도 들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알라딘이 한국 초연을 하면서 그럼 우리 그 극장에서 스피치리스를 네. 들을 수 있겠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거 들을 수 있나요? 라고 실제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뮤지컬 버전에서는 스피치리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알라딘의 초연이 2014년이었잖아요. 브로드웨이에서. 그런데 영화는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영화 버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넘버가 스피치리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피치리스라는 넘버가 작곡이 된 이유는 이 자스민이라는 공주의 어떤 자주성과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넘버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실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뮤지컬이 원작인 어떤 작품이 영화화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미나 오스카나 네. 아카데미 어워드에 후보작으로 등록을 하려면 새로운 음악이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치리스라는 넘버를 추가하면서 전체 앨범을 후보로 등록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치리스는 영화 버전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 반대로 뮤지컬에서는 자스민이 부르는 These Palace Walls 같은 경우에는 영화 버전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 삭제가 된 넘버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진이 너무 매력적인 역할이고 그 노래들이 너무 좋잖아요. 넘버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진이라는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 알라딘이 초연하고 나서 유일하게 수상을 했던 부분이 나무 조연상. 와. 지니 역할의 제임스 멀로 아이그라트라는 배우가 유일하게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진이라는 역할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넘버가 Friend Like Me. 네, 이제 진짜 알라딘과 좋아요. 지니가 만나면서 내 소개를 할게라고 부르는 넘버인데 그때 정말 음악 한 곡의 길이만 6, 7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6, 7분의 그 넘버 동안 지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대를 휘저으면서 앙상블들과 탭댄스, 군무, 정말 마법, 마술을 쉴 새 없이 펼치면서 눈도 즐겁고 귀도 와. 즐겁고 그래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19만 원? 나쁘지 않아. 티켓값 뽕 뽑았어. 아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Friend Like Me라는 구간부터인 것 같아서 정말 이것만 보러 가셔도 정말 이 알라딘 보러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알라딘 이렇게 뭐 사실 티켓값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꿀팁이 있다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양탄자 장면. 나르는 양탄자.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거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알려고 하면 그 궁금해요. 환상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이제 멋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앞도 아니고 네. 1층도 아니고 아니에요? 전 2층이 가장 잘 보인다 생각합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좌석에 대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어허. 거예요. 제가 사실은 1층 1열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알라딘이랑 자스민이 이렇게 올려다보게 돼요. 이제 양탄자를 이렇게 혹시 타고 올라가면 양탄자 바닥 보신 거 아니에요? 바닥만 보여요. 이게 높낮이가 보이지 않고 이게 뭐 아. 올라가는 겨 마는 겨라는 생각이 들 아하. 정도로 이게 높낮이가 보이지 않는데 실제 2층에서 보신 분들은 그 배경이 이제 별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알라딘이랑 자스민이 타고 있는 그 양탄자도 높낮이가 굉장히 야.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기 그래요? 때문에 2층에서 보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네, 좌석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감상 팁 뭐가 있을까요? 네네. 사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뭔데요? 생각을 하거든요. 판타지. 그리고 디즈니라는 작품이 주는 해피엔딩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대리만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어떤 부분은 유치하고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한때 어린 시절 이들이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무대 위에서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좀 되새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 공연을 보시는 게 가장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뮤지컬 알라딘 정말 아이와 함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예고평 들어볼게요. 네. 안 유치한 디즈니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자라버린 거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트론 문화부 오늘은 뮤지컬 알라딘으로 황조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한 이슈와 놓치면 아쉬울 공연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트룸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이슈앤아트.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 덕수궁, 청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이 22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관람객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럽 26.4%, 중국 18.8%, 일본 8.5%, 동남아 7%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호아트홀이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갈 샛별 5인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선율,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와 김서연, 리코디스트 방지연인데요. 이들은 이번 달부터 3월까지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2025 금호 라이징 스타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금호 라이징 스타는 금호아트홀이 해마다 소개하는 K클래식 유망주 시리즈로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이지윤, 양인모, 또 피아니스트 김다솔, 김선욱, 김태영, 선우혜건 등 80여 명에 이르는 아티스트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도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을 모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예술단체 7곳과 국립궁악원, 국립극장에서 활동할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54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모집은 오는 1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또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매출을 올린 뮤지컬은 바로 알라딘이었습니다. 알라딘은 현재 예매가 오픈된 3월 초까지 대부분의 좌석이 팔린 상태로 인기를 유지 중이고요. 2위는 지난해 6월 개막한 프랑켄슈타인, 3위는 역시 6월에 막을 올린 시카고입니다. 이외에도 킹키부츠, 지킬 앤 하이드, 헤드윅, 하데스타운, 영웅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제31회 무용예술상이 2024년을 결산했는데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을 앞둔 발레리노 전민철이 무용예술상 춤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민철은 유니버셜 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로 수상에 영예를 안았고, 정성태와 권미정이 같은 춤 연기상 수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공연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1월 18일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신년음악회는 빈필하모닉의 대표적인 정규 음악회로 오스트리아 빈의 지역색을 살리기 위해 빈 출신 또는 빈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의 작품 위주로 음악이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섬세한 지휘력으로 연주를 선보이는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리카르도 우터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뮤지컬 원스가 2월 19일에서 5월 31일까지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펼쳐집니다. 원스는 2012년 토니상 베스트 뮤지컬상, 또 극본상, 연출상 등 8개 부문 수상에 빛나는 작품인데요. 무대 위에 펼쳐질 영화 이상의 감동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국립무용단 설 명절 기획공연 2025 축제가 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기운차게 열기 위한 풍성한 춤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통을 동시대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 7개의 작품으로 재탄생시켰고, 한국 무용이 생소한 관계까지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통의 멋과 흥으로 1월을 마무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자벨 드 간의 빛이 머무는 곳 전시가
2월 4일에서 4월 3일까지 모다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이자벨드 가네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풍경을 매혹적이게 표현하는 작가인데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프랑스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네요. 이자벨드 가네가 화폭에 담아낸 다채로운 색채와 함께 프랑스 어딘가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종현 5975 전시가 2월 14일에서 4월 20일까지 아트 선재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작품 세계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 1959년부터 1975년까지의 초기 작업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인데요. 지금의 단색화 작업은 물론이고 이전의 실험적인 작업 방식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아트룸이 소개해드린 뮤지컬 종의 기원 전시 후기입니다. 알라딘님은 배우의 사이코패스 연기가 엄청났고 그 연기 덕분에 파격적인 스토리에 푹 빠졌던 시간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김한정님은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하는 연기에 소름 돋았고 또 나중에는 희열감까지 드는 뮤지컬이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까지 이슈앤아트 윤호연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민피플. 오늘은요, 소설을 끝내려는 작가와 소설을 간직해온 기자, 그리고 그들을 파헤치는 형사,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인 뮤지컬 더 픽션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배우 김준영, 김재한, 김준식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저희 아트룸 시청자 여러분께 각자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더 픽션에서 작가인 그레이 헌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더 픽션에서 기자 역할을 맡은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 픽션에서 형사 휴대커 역을 맡은 김준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더 픽션, 그 초연이 2018년이었고요. 네. 벌써 5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야, 창작 뮤지컬인데 이렇게 5연까지 쫙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전문 관객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의 구독자다. 이렇게 부르실 만큼 재관람률이 높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에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저희 이제 그레이 헌트 네. 작가를 맡으신 이제 준영 형의 제가 엄청난 팬이에요. 이제 작가님이 이제 만들었던 그 소설을 제가 엄청 좋아하고 이제됐던 작품인데 그거를 이제 연재하기 위해서 작가님을 찾아가요. 아, 원작이 있고 네, 원작이 연재를 하고 있고, 싶다. 근데 그 작품이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티리뷴에 엄청 이제 좋은 신문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네. 그 작품을 이제 같이 연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연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작품이 흥행을 하고 어허. 정말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안 좋아져요, 상황이. 이게 잘 될수록 네. 비판들도 너무 많아지고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 관계도 조금 이제 막 틀어지기도 시작하고 오.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 작가님이 이걸 말해도 되는지 또 너무 모르겠어요. 얘기하시면은 안 네, 되죠. 이거는 극장 와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한 따뜻한 가지 좀 서운한 게 이 네. 시놉시스에 형사가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아. 또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 좋아요, 제가 좋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설가이고 기자시고 이쪽이 아까 형사라고 네, 맞아요. 네.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미지가 형사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뭘 파헤치시는 건가요? 자, 이제 이런 아름다운 나날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모르고 우리 정말 잘 나가던 작가 그레이 작가가 의문의 이제 사건으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 아. 여기에서 계속 의문을 품고 있던 이제 저 슈데커가 이제 우리 YT 기자님을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둘의 이제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미묘한 미스테리한 아하.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파헤치는 그런 또 형사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여기까지만 들어도 봐야겠다. 일단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그 소설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소설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살인마 블랙이라는 살인마가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소설 속 살인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네. 네. 아, 이건 뭐 정말 재밌겠다. 이래서 원작이 재밌으니까 뮤지컬로 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대표로 나오셨지만 또 멀티캐스팅이시잖아요. 네. 다른 배우분들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그레이 헌트 역할에는 이제 3연부터 함께. 4연, 5연 네. 같이 해줬던 정동화 배우님. 어. 네, 정동화 배우님은 이제 공연이 끝났어요. 스페셜 캐스트였기 때문에 아. 공연이 끝났고 이제 김도빈 배우님 그리고 이제 손유동 배우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있나요? 네, 화이트 이즈만 역으로 이제 참가하게 된 일단 하셨던 배우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오.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합류하게 되었고 같은 역할을 맡은 배우님이 이제 최우승 배우님, 그다음에 황민수 배우님, 정재환 배우님, 박준영 배우님 이렇게 총 5분이서. 네, 저는 이제 문경초 이제 저한테는 형이고요. 네. 문경초 배우랑 이제 정이윤이라고 저한테 이제 더 동생인 2살 동생인 친구랑 같이 이제 휴대컬 하고 있는데 저희 여기 준영 배우가 제 역할을 했었어요. 네. 정말요? 오연궁의 네. 유관 역사 속에 휴대컬을 아주 빌드업을 아주 잘해주신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렇군. 그러면 접니다. 네. 재밌게도 이제 5년 동안 형사를 거쳐서 네. 그 자리에 가셨네요. 아, 네. 뭐 이제 또 뭐 기회 좋게 네. 그 정말 이 초기 이렇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빌드업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우리 준영이 형의 어떤 덕을 제가 톡톡히 보고 있죠.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뭐 이 자리에 있으셔서 하는 말씀 같지는 않고 네. 실제로 선배들이 해온 역할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도 있을 것이고 네. 스타일도 있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이번에 맡은 이 형사 역할의 어떤 특징, 개성 이런 거 있다면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인이지만 네. 이름이 또 휴대커잖아요. 그리고 뉴욕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런 한국 형사스러움을 좀 덜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외국인 필이 나게? 필이 나게, 좀 더 할리우드틱하게, 아하. 그리고 뉴욕틱하게. 그렇군요. 네, 이 분위기 자체를 좀 뉴욕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몰입감 있게.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한국 형사랑 뉴욕 형사랑 뭐가 좀 다를까? 살짝 뭐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일단 뭐라 해야 될까? 제스처? 네, 그렇죠. 그 제스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뭐 사실 이 과거에 이제 한국 형사 하면은 좀 특유의 어떤 나이브함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후리하고, 네. 그러면서도 형사니까 형사니까 뭔가 거칠고, 카리스마도 네,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뉴욕의 형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셔츠에 넥타이, 그래도 적어도 이거 커피 한 잔은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볼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뭔가 이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여유롭게 보는 그런 눈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했었던 것 지금 의상은 이제 갖추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작가 역할을 맡으신 네네. 그 마음과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개성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무명으로 오래 살았고 네. 약간 방에서 글만 쓰던 작가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봤을 것이고 그래서 머리도 잘 안 감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네. 막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손에 잉크도 좀 묻어 있고 근데 그리고 그야말로 작가.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 나이보다는 조금 연령대를 좀 높게 잡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 역할 중에 최연소로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네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작가로서의 연륜도 연륜도 있어야 표현을 해야 되고 되니까. 극 중에서 화이트와의 사실 나이 차가 좀 있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게 조금 작년 저번 시즌 연습하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관객들에게 그 믿음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나이가 그 표현하는 나이보다 어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의 기본 자세라든지 어떤 말의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더 픽션에 처음으로 합류하신 네. 배우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번 역할에 대해서. 와이트 히스만이라는 이제 기자 네. 역할인데 이 작가님의 엄청난 팬이에요.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림자 없는 남자라는 이제 소설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이 좀 잘 안 됐죠. 아무래도 작가님에게도 조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저 와이트 히스만에게는 정말 그만큼 의지가 많이 됐었고 그 작품에 나오는 한 줄의 글 때문에 지금까지 와이트 히스만이라는 사람이 계속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 엄청난 이런 그런 기대감과 또 작가님과 그 작품을 이제 연재를 통해서 이렇게 흥행하는 거에 엄청 막 이렇게 흥분되고 너무 좋은데 앞만 보고 좀 가는 것 같아요. 와이트 히스만 역할이라는 그런 기자가 그러다 폭주 기간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기질 때문에 또 기자 역할이 네. 잘 맞는 것이죠. 네, 기자의 맞아요. 직업이.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작가님의 뜻을 결국 잘 헤아리진 못했죠. 그래서 나중 가서 후회하지만 그래도 작가님의 그런 엄청난 팬인 와이트 히스만을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명대사가 많다고 유명하고 또 넘버도 좋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한데요. 각 배우님들의 어떤 최애 대사와 최애 넘버가 있는지 각각 여쭐게요. 네.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는 대사들이 많은데 제가 좀 확 꽂혔던 대사는 이제 휴 대사 중에 가사죠. 인간의 기억은 소설의 문장과 같다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가 해석이 있어서 다르다. 그런 면을 콕 집어주는 좋은 대사지 않나. 그리고 넘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이라는 넘버를 넘버인데 좋아하세요. 제 노래입니다. 아, 제 노래인데 네. 그 작가가 이제 처음 기자가 찾아와서 10몇 년 동안 잘 안 아무도 안 됐는데. 됐는데 이제 드디어 내 글을 누군가가 읽어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어떤 네. 설렘 그리고 어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 넘버 안에 표현이 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휴로 참여하면서도 이제 다른 그레이 분들이 불렀을 때도 그랬고 제가 하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항상 좀 같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줘. 오,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형이랑 진짜 똑같아요. 저도 이 곡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네, 이 곡을 이렇게 들었을 때 유독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복합적인 그 이번엔 다를까? 이런 어떤 기회의 또 단어, 기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신인 배우의 어떤 그 마음. 입장도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지 감정이입이 되면서. 네,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6연 7연 때는 이 자리에 또 앉으시지 않을까. 형사님께서. 역시 선배님이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재한님은 어떠세요? 어떤 곡이 좀 좋으세요? 아무래도 팬 넘버라는 이제 극중 초반에 나오는 넘버가 있는데 작가님의 엄청난 팬심을 담아낸 그런 넘버이고요. 그 노래 시작 전에 그 대사가 나와요. 한 줄의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맞죠. 이제 작가님이 서문에 적으신 그 글을 YT이즈만은 예전부터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엄청난 뭔가 작가님의 엄청난 팬심과 같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더 픽션의 명대사, 명문장으로 이걸 꼽으시더라고요. 현실의 삶이란 때때로 한편의 소설과 보다도 더 소설 같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다 남긴다. 그래요. 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새 배우님께서는 인생에 어떠한 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제 그냥 인생의 모토 네. 아닌 모토인데 그냥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고 싶어요. 네.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싶기도 하고 또 후회 없이 모두에게 살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네, 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도 살고 그렇죠.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남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끝없이 도전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달라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해야 될 것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경험이 많아지면 더 좋으니까 끝없이 도전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뭔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뭘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혈기왕성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제가 뭐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남기고 간 메시지들을 줍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네. 최대한 많이 그럼 이렇게 좀 남기고 싶네요. 뭔가 그 사람은 많이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주어서 읽은 친구다. 이야. 이런 남기 그런 거 알겠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뮤지컬 더 픽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저희 뮤지컬 더 픽션 이제 2달여간 남았는데요. 네. 정말 어떤 소극장 뮤지컬의 어떤 진가를 볼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극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민피플은요, 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를 남긴다라는 명대사를 가지고 있는 더 픽션 뮤지컬의 새 주인공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블랙을 응원하고 또 다른 죽음을 기다리네. 계속되는 살인에 아직 쫓는 기자들 소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떠들며 또 다른 특종을 기다리네. 뮤지컬 더 픽션. 이 작품의 전체를 가로지르는 한 문장은 한 줄의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 그
그 개개인의 세계를 바꿔놓은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닌 한 줄의 글, 한 점의 그림, 한 곡의 음악, 하나의 몸짓일 수 있습니다. 네, 예술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시대와 예술을 비춰보는 방송 아트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